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못하면서 이번 주에 준비한 프로그램은 영화계의 영혼의 콤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영혼의 콤비가 코엔 형제. 형제니까. 예. 코엔 형제는 IMDb를 찾아봐도 누가 연출을 하고 누가 프로듀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공동 작업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오셔스키. 이거 뭐 또 스탠리 형님에게 뭐 물어보면 단번에 답 나올 것 같은데 제리 브루크하이머 하면 영혼의 콤비는 돈 심슨이라고. 그렇죠. 예. 원래 시작은 사실 돈 심슨이 먼저 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영화적인 기반은 돈 심슨이고 제리 브루크하이머는 이제 광고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리 브루크하이머를 영화판으로 끌어들인 게 돈 심슨인데 이 돈 심슨이라는 인간이 워낙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얘는 그냥 파티하고 약 먹고 지랄을 하다가 일찌감치 그냥 횟가닥 돌아가셔버리고 그 남은 유산을 제리 브루크하이머가 잘 끌고 오고 있어서 그 락을 보면은 엔드 크레딧에 이 영화를 돈 심슨에게 바친다. 시작할 때는 돈 심슨 앤 제리 브루크하이머 프로덕션으로 그렇죠. 시작하는데 영화 찍다가 개봉하기 전에 돈 심슨이 약하다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개봉을 못 보고 돈 심슨이 먼저 죽고 나니까 이 영화를 돈 심슨에게 바친다. 그러고 영화 끝나는데 락은 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액션 영화의 신약 성서 같은 영화죠. 이 돈 심슨하고 제리 브루크하이머 얘기를 좀 잠깐 더 드리자면 이 콤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둘이 남겼던 대표적인 작품들이 더 락, 크림슨 타이드, 뭐 탑건, 비버리 스캅, 그렇죠. 탑건도 있고 배드 보이스. 이게 딱 보면 엄청난 자본 들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헐리우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재밌는 영화들을 만들었던 사실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돈 심슨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돈 심슨이 가고 나니까 돈 심슨이 둘이서 했던 역할이 뭔지를 알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돈 심슨이 죽고 나서부터 그 제리 브루크하이머들은 예산을 많이 들고 내용은 조금 가벼워지는 경향인데 사실 뭐 탑건도 그렇고 데이 오브 선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락 영화 속에 남들의 중심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돈 심슨이 아무리 마약을 좋아하고 파티광이었지만 영화적인 중심을 잡아줬던 거죠. 그래서 제리 브루크하이머가 돈 심슨이 가시고 난 이후에 만든 영화들 보면 코네요. 그러니까 그냥 때려 부수는. 뭐 아마게돈 진주만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아더왕, 캐리비안의 해적, 페르시아의 왕자, 뭐 마법사의 제자, 론레인저. 일단은 대규모 자본. 그러니까 제리 형님은 비즈니스맨이고 심슨 형님은 이제 영화인이고 이렇게 영혼의 콤비가 얼마나 영화에서 중요한 둘이 콤비를 이뤘을 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하나 우리 스필버그 하면 영혼의 콤비가 누굴까요? 뭐 여러 사람 있죠. 참 그 전에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게 20 몇 년 전에 참 제리 브루크하이머하고 돈 심슨 얘기하면서 한국에 프로듀서가 제대로 된 프로듀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제리 브루크하이머가 누군지 아는 놈들이 별로 없더만 영화판에. 그러니까요? 제리 뭐 누구라고? 돈이 누구라고? 근데 지금은 참 개나 소나 내가 한국의 제리 브루크하이머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먼저 떠들면 손해라니까. 그리고 스필버그의 영화의 파트너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뭐 루카스하고 일단 우정 관계는 우리가 다 알려진 거고. 그쵸. 그 루카스의 우정 관계가 가장 잘 발휘된 게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저는 스필버그 영혼의 파트너 여러 명 있죠. 저는 존 윌리엄스도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톰 행크스도 그런 파트너지. 그리고 윌리엄스 스코어링을 계속했으니까. 영화 음악 계속했는데 이번에 스파이 브리짓에서는 안 했더라고요. 그 영감님이 거의 90 그러니까요.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80을 넘으셨고.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촬영. 야누스 카민스키도 있죠. 근데 이렇게 저희가 영화계 영혼의 콤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명이 바로 공포 영화계 영혼의 콤비라고 알려진 두 사람이에요. 영혼의 콤비였다가 잠깐 또 소원했다가 다시 최근엔 영혼의 콤비로 결합했는데 옛날 같지 않은 누구? 스튜어트 고든과 브라이언 유즈나죠. 그렇습니다. 스튜어트 고든은 감독, 브라이언 유즈는 프로듀서로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많이 뭐 잘 알려져 있죠. 뭐 대표작 좀비を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둘을 심층적으로 다뤘던 방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방송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어요. 참 서론. 서론 더럽게 길다. 근데 영화 다 찾아보려니 너무 힘듭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형님들이 제가 스튜어트 고든하고 브라이언 유즈를 한창 볼 때가 20년 전인데 그들은 내가 이 양반들 영화를 안 봤는데 이 형님들이 그 뒤에 영화를 많이 만드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허접한 걸 또 이렇게 많이 만드셔가지고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몇몇 작품을 얘기를 할 텐데
아무래도 그 두 사람 얘기를 하려면 이 두 사람의 작품의 베이스가 됐던 러브크래프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두 콤비가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원래는 데니스 파울리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 누구냐? 스튜어트 고든의 거의 모든 영화에 대본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 필모는 스튜어트 고든의 대본만 쓴 게 다 필모입니다. 다른 작업을 한 적이 없는 전속 작가군요. 예, 전속 작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 콤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명만 다루겠습니다. 일단 스튜어트 고든 47년생이고 몰랐는데 연극판에서도 슈퍼스타였더라고요. 원래 연극 여출가로 유명했어요. 연극, 예. 수상 경력에 보니까 영화는 거의 없고 연극 때 수상 경력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좀비오도 그 예. 연극판에서 리애니메이터로 갔다가 무대로 연극으로 원래 만든. 연극판에서 예. 항상 늑대인간 막 이런 것만 다루니까 왜 흡혈귀하고 늑대인간 다루는데 프랑켄슈타인은 안 다루냐? 그렇지. 예, 프랑켄슈타인 한번 다뤄보자 해서 나온 게 러브크래프트 쓴 웨스트 허버트 리애니메이터 요거였어요. 예. 그래서 뭐 연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극으로 만들려다가 다시 뭐 이게 TV용으로 고민을 했다가 다시 그냥 장편 영화가 됐어요. 이 원작 H.P. 러브크래프트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H.P. 그러니까 필립 하워드 러브크래프트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937년인가 사망했을 겁니다. 50도 안 돼서 죽었죠. 예. 대장암으로 죽었다고. 예, 대장암으로 참 불운한 삶을 살다 갔는데 그냥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백인. 그쵸, 예. 그 작품에서도 꾸준히 괴물 같은 아시아인들 막 이런 식으로 작품 내에서도 이렇게 계속 다루고 있는데 작품들을 읽은 지가 꽤 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대신에 상대방을 이렇게 증오한다는 건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예. 그 공포 때문에 러브크래프트에 관한 글들도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러브크래프트 자체에게는 이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미지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니까. 공포를 느꼈다라고 이제 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생긴 것도 보면은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서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병균이나 세균에 대한 공포감이 아주 극심해가지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손 같은 거를 안 씻으면 견디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을 좀 읽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그 합스부르크 왕가 사람들 얼굴처럼 그 하악이 너무 지나치게 발달해가지고 그쵸, 약간의 예. 부정교합도 좀 엿보이고 그런 컴플렉스가 어떤 성격 형성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 여담으로 이제 이 러브크래프트의 이 사진을 보면은 일본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의 하나도 못 봤다 그래도 이 사람 얼굴 딱 보면은 어디서 뭔가 본 듯한 인상을 그쵸?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게 일본 만화나 그런 데서 이 러브크래프트의 얼굴 형태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무슨 희한한 뭐 매드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악의 무슨 뭐 뒤쪽 조종자 그런 걸로 묘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예. 일본 만화 중에서 굉장히 좀 예. 기괴한 여자 주인공 뭐 아무개와 아무개의 무슨 여행인가 갑자기 제목 기억 안 나는데 예. 거기서 그런 러브크래프트 풍의 캐릭터가 나온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에서 보시면 그런 만화도 많고 특히 러브크래프트 풍의 캐릭터 그리고 그 프레드 머큐리 풍의 캐릭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일러스트나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러브크래프트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일본 만화 좋아하시는 분 한번 보십시오. 이 캐릭터 하면서 바로 머리에 딱 떠오르는 뭔가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좀 이 하관이 비정상적으로 좀 길죠. 그렇죠. 흔히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주걱턱이라고 얘기하는. 좀뭐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어쨌든 작품들은 한국에 출간된 거는 어쨌든 다 읽어봤는데 일단 기존의 어떤 그 공포 우리가 지금 익숙한 공포를 생각하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말하자면 러브크래프트의 공포는 우리가 흔히 하는 미치광이 살인마 원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검은 고양이를 쓴 에드가 알렌 포 작품을 좋아하신다면 이 작품도 꽤 특히 에드가 알렌 포의 어떤 호러 작품들을 좋아하신다면 러브크래프트 작품도 좀 만족하실 만한데 주로 단편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짧습니다. 7페이지짜리 부담 없겠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좋아하는 게 그 광기의 산맥. 광기의 산맥은 그 중편 소설에 가깝습니다. 광기의 산맥은 그 미지의 공포란 게 뭔가를 야 지금 말하는 와중에 우리 또 병재님께서 러브크래프트 전집을 지금 책상에 딱 놓고 가시는구만요. 근데 하여간 여기 정상적인 인간이 별로 없어. 근데 동서문화사 판본은 이제
오류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 황금가지 건가요? 아니 동서문화펀인데 동서문화펀이구나. 이건 쓰레기입니다. 예. 황금가지에서 새로 예. 냈죠. 이렇게 이걸 갖고 온 패키지도 이유는 해가지고. 이건 쓰레기니까 보지 마시라는 의미로. 예. 제가 그 한 20년 전쯤에 그때 단편들이 나왔었는데 그걸 사보다가 그때 동서문화계 있었고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던 게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황금가지에서 예. 지금 5권까지인가? 황금가지는 예. 그게 그러니까 번역을 날림으로 했구나 동서문화권은. 이거는 이제 일단 번역이 일단 중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1어판을 갖다가 중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 1어판을 1어판에다 제대로 중역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오류가 그거지. 상당히 많습니다. 알바생 예. 써가지고 대충 날림으로. 예. 그 황금가지 버전을 제가 이제 그 초기에 나왔던 그 4권짜리인가 패키지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예, 예. 그 예스24에서 막 책 관련 서적을 찾다 보니까 이게 예. 케이스도 있고 예, 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하나 더 사야겠다 그러고 결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 시리즈 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시리즈 중에 두 권만 있고 예. 시리즈 전권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가. 케이스만 판매라는 거더라고요. 그 예. 케이스 같은 거 탐내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책을 사면 뭐 띠지나 케이스 이런 거는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 버려버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러브크래프트를 단순히 호러 작가만이 아니라 일종의 판타지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호러 작가가 아니라 그 판타지 작가로 정확하게 보는 게 판타지 더 맞습니다. 작가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잖아요. 비세 톨킨 어둠의 러브크래프트. 라고, 예. 그런 표현이네. 예. 그 작품 중에 미지의 카다스를 향한 뭐 하나의 추적이라는 작품인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어떤 뭔가를 할 때 타고 이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가다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밑에서 산보다 더 큰 먼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아무런 소리도 없이 산을 이렇게 타고 넘는 장면인데 으스스한데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그 장면 정말 이렇게 읽다 보면 으스스함. 그리고 우주에서 온 색채. 용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는 딱 눈에 드러나진 않아도 형체를 알 수 없는 진짜 예. 심연의 공포. 아까 지금 병자님께서 빛의 톨킨, 그렇죠. 어둠의 러브크래프트. 그런 멋있는 말은 어디서? 원래 거예요? 서양에서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 정말 양대산맥으로 저 자만감. 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고 왜냐면은 그래요? 이 말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좀 납득이 되는 게 난 톨킨이 창조한 세계가 오리지널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극히 어떤 그 북구의 신화들을 그냥 우라카이해서 이제 만든 그렇죠. 거라면은 예. 러브크래프트의 어떤 호러의 그 근원은 좀 더 오리지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톨킨은 기본적으로 이제 켈트 신화, 켈트 신화지. 북구 신화에다가 그 그리스 전성기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그 시대의 역사를 버무려서 짬뽕을 해난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이제 이계 생명체들 그 예. 요정 같은 요정. 캐릭터 정도 집어넣고 외계인 그 당시 딱 외계인에 대한 공포까지 사실 그냥 들어가 있고. 톨킨하고 러브크래프트하고 비슷한 시대 사람 아니에요? 활동의 시기에 거의 비슷했는데 비슷한 시기. 1차 대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톨킨은 기본적으로 역사의 어떤 판타지를 버무린 그렇지. 반면에 러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수 창작물이라고 해요. 역사하고 상관없이 전혀 상관. 예. 대신에 러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물리학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판타지를 충족을 시킵니다. 또 스스로 창조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크래프트가 만든 세계는 거의가 순수 창작물이라고 보는 게 거기에 맞습니다.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세계관 하나 세계가 크툴루 신화. 크툴루 신화, 예. 뭐 발음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신화 클툴루로 하는 걸로. 예. 그 이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러브크래프트라고 하면 이제 익숙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워낙 그 게임 뭐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실명이라면 사랑 공작소란 얘기잖아. 그렇죠. 사랑 공작소 그런 뜻인데, 근데 실제로도 보면 근데 그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나 러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의 게임 세계관을 보면은 사실 그 세계관의 기반이 되는 게 크툴루 신화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보드 게임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드게임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예. 사실은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톨킨류의 그런 이제 뭐 중세를 약간 무절 다룬 듯한 그런 그렇지. 세계가 따로 있는 거고 이 약간 우주 시대나 그런 쪽에 외계 신화와 약간 얽혀 있는 것 같은 형태의 신화 판타지 형태의 모델은 대부분 이 크툴루 신화에 빚을 지고 있다고 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러브크래프트 자체는 사실 세계관을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품을 읽어봐도 인간 세계관 뭐 정리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마다 충돌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크툴루 세계관 자체는 이후에 이제 친구들이나 크래프트에게 영향을 받은 이제 작가들이 거의 사후에. 구축한 게 맞다고 보이고 대신에 이 크툴루 신화에 대해서 가장
제대로 알고 싶다 러브크래프트에 한해서라면 역시 광기의 산맥을 잇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외계의 과거의 위대한 존재들이 만들었던 그 생명체, 그 생명체가 쫓아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어쨌든 러브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팬덤 형성이 돼 있나 보죠. 한국에서 팬덤이라기보다도 원래 러브크래프트 팬덤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는 것도 오히려 일본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왜냐면 일본, 예. HR 기거 팬이 제일 많은 나라도 일본이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뭐냐면은 바로 그런 일본 만화 오타쿠들이 예, 일본 만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러브크래프트 세계관이 들어오고 그쪽에서 이 세계관이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 나라 오리지널 나라를 제외한 두 번째 나라라서 오리지널보다 더 끝장을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인도 그렇고 뭐 위스키도 그렇고 자동차도 일본 애들이 만들었어. 예, 그렇죠. 근데 자동차도 최고로 만들. 일본 애들 하여간 그 이시오겐메의 정신. 예. 아 대단합니다. 그 러브크래프트 보면은 국내에도 매니아들이 많이 생긴 것 같긴 한데 체계적으로 또 어떻게 러브크래프트에 대해서 소개한 방송은 또 저희가 최초인 것 같아요. 있을지 모릅니다. 예. 아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여기서 한 가지 저 진행자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의 컨셉은 로드쇼가 아니고 키노입니까? 즉 대중 영화 잡지가 아니라 예. 소위 말하는 그 올 사람만 오고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는 그런 컨셉인가요? 그냥 우리 그냥 쌈마이지 뭐.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놀랬죠? 예. 왠지 그런 생각이 뭐 러브크래프트 얘기 흔하게 떠들다 보니까는 도대체 사람들이 러브크래프트를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뭐 묻는 얘기입니다. 뭐 저희 방송이 좋으신 분들은 찾아보실 거고 아시는 분들은 반가우실 거고 그렇죠. 옛날에 제가 키노 편집장했던 정성원 선배를 만나가지고 예. 아니 형님 왜 그렇게 도저히 들어서 알 수 없고 도대체 헷갈리는 얘기만 그렇게 잡지에다 써놓는 거예요? 했더니 야 컨셉이야. 그래야지 오히려 차별하고 사람들이 좋아해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정성일 형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이 순간입니다. 러브크래프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재미난 얘기 좀 하면은 그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로 꽤 유명한 홍진호 씨 있지 않습니까? 예. 홍진호 씨와 이 러브크래프트의 크트루시날 연결된 재미난 얘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봤어. 근데 좀 전까지 병자님 일본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다고 오늘은 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고 했는데 러브크래프트 얘기하니까 눈이 총기가 전문 분야가 나왔어. 예, 기다리 한번 들어봅시다. 예. 홍진호 씨가 보면 그 아이디가 옐로우잖아요. 예. 그 크툴루 신화 일본이 정리한 크툴루 신화에 보면 일본의 정리한 크툴루 신화에서는 그 전체 신화 중에서 이제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신이 코끼리를 형상한 신인가 뭔가 이름의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의 상징색이 노란색입니다. 예, 그러니까 2위라는 거죠. 예. 그리고 계속 그래도 그 신은 정말로 계속 늘 2위만 하거든요. 항상 2등만 예, 한다. 항상 2등만 하는 신이고 항상 그 최고 신에게 항상 발표가 하는데 딱 홍진호처럼 아이디가 옐로고 딱 그래가지고 홍진호가 딱 그 신화의 그 뭐라고 하나 현신이 아니냐 그런 시절 얘기가 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들이 아까 말했듯이 이 게임 좋아하고 만화 좋아하는 인간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 만화와 연관이 돼 있고 그렇지. 그러면 러브크래프트 신화하고도 같이 붙어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게 있죠. 자, 어쨌든 러브크래프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한 이유가 결국은 스튜어트 고든 영화의 뿌리가 그리고 저 데뷔작이자 본격적 히트작인 그 영화가 리애니메이터의 원작이 러브크래프트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디 방송에서 러브크래프트랑 홍진호를 연결시켜서 소개를 해? 골 때려. 우리가 이런 방송이죠. 근데 영화를 쭉 보니까 일단 스튜어트 고든은 러브크래프트를 어느 정도 인정하긴 하지만 그렇게 팬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그리고 사실은 러브크래프트의 세계관이 스튜어트 예. 고든의 영화에 구현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대신에 브라이언 유즈나는 진짜 덕후. 예. 그렇지. 네. 바로 이제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스튜어트 고든이 위기 때만 아니고 무언가 보여줘야 할 때마다 들고 나왔던 게 러브크래프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게 전 그리고 들더라고요. 그 시기 때마다 브라이언 유즈나와 협업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저 유준하 형님이나 고든 형님하고 직접 내가 둘의 관계를 물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2004년도인가 부천 왔을 때 잠깐 인사 나눈 적이 있어요. 형님 고든 형님이세요? 저 스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아마 유즈나와 고든의 협력 관계가 좋았을 때는 작품도 그만큼 좋아지고 둘이 좀 소원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다 이런 거거든. 영화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잘 됐는데 저 새끼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좋게 시작했어도 그럴 때 살짝 배가 아파지거든. 그래서 아마 두 사람도 좀 이렇게 소원했다가 최근에 나이 드셔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또 이제 러브크래프트 영화를 가지고 데이건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요즘에 저 최근에 행보를 놔도 이 양반들의 행보는 20년 동안 잊고 있다가 이 방송 때문에 쭉 조사했더니 웬 요즘 스페인 가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그 데이건이 스페인 자본으로 만든 거죠. 스페인 자본으로 만들고 그거 말고 또 로트와일러라고 그 저 터미네이터 독일하고 스튜어트 고든이 최근에 연출한 거 보면서 아주 쌍욕이 나올 뻔한 거를 야 이 형님이 이렇게 망가졌나? 그것도 스페인에서 찍은 그 거거든. 영화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진짜 개존망 영화. 아 이거는 터미네이터의 강아지 패러디 버전도 아니고 정말 성의 없이 찍었다.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아 이 고든 형님이 저기 이건 내 추론이자 시나리오입니다. 스페인에 가서 야 나 몰라? 나 스튜어트 고든이야. 나 이제 미국 헐리우드 싫어. 너희들하고 영화 찍어줄게. 그랬더니 순진한 또 스페인의 또 일부 투자자나 제작자들이 고든 형님이 우리랑 찍으신단다. 이래가지고 좀 빨대를 꽂은 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기 그렇게 좀 잠깐 착오가 있으신데 우리 스튜어트 형님은 그 정도의 사기꾼은 아니고 그 정도 사기를 치는 사람은 브라이언 유즈나죠.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페인에서 영화를 만들었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사기꾼인지는 모르는 거죠. 제가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언급을 하자면 사실 대표작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 20편 넘게 30편에 가까운 영화를 제작도 하고 감독도 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대표작 몇 편만 있다가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일단 제가 이제 꼽는 연출작만 왜냐하면 브라이언 유즈나도 프로듀서로 출발했지만 연출했으니까 그렇죠. 고든의 연출작의 대표작은 역시 좀비오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던 리애니메이터.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왔던 지옥 인간 프롬 비욘드 이거가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여겨지고 그 뒤에 뭐 스페이스 트러커라든가 깜찍한 뭐 포트리스 릭 제거가 나왔던 근데 그거는 SF 영화이기도 하지만 괜찮았다라는 정도였지 이렇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유즈나 같은 경우는 데뷔작인 소사이어티 이 방송 때문에 다시 봤는데 걸작이 뛰다. 소사이어티 걸작. 걸작이에요. 소사이어티. 전 다시 보면서 이 너무 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60년대, 70년대 다 몸담았던 반문화 시절에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가오 세워보려고 좀 만든 영화가 직접적이긴 하지 소사이어티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리빙 데드 같은 경우는 정서가 있는 호러 영화예요. 대표작 위주로 이따 간략하게 짚어보는데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하고 마이크를 넘길게요. 프로듀서와 감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유진아도 연출을 하고 고든도 제작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 영역을 너무나 드는데 이게 아까 이제 그 박원님이 얘기했던 좋은 파트너십 서로가 상대방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협업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깨졌을 때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가령 스필버그 같은 경우도 연출자로서는 뛰어나지만 나는 루카스는 프로듀서라도 더 뛰어나다고 보는데 이들이 이제 잘 갔었으면 정말 그런 한사의 콤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초기 몇 작품에만 이루어진 거는 좀 안타까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스필버그랑 루카스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스필버그와 루카스가 각각 자신의 영화들을 제작을 했던 연출을 했던 그 영화들을 제가 알기로는 스타워즈 아마 그 에피소드 1 개봉하기 전까지 거의 20년에 걸쳐서 단 한 해도 같은 해에 개봉한 적이 없어요. 사실 카르텔에 형성된 거지. 서로 올해는 내가 짬짬이라고 봐야 돼. 내년에는 네가 그렇게 개봉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그리고 뭐 루카스하고 스필버그 관계에서 내가 PD와 감독을 얘기했지만 사실 스필버그도 프로듀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작을 많이 했고 다만 이제 그가 프로듀서한 영화에 있어서는 어떤 뭐 기획력이라든가 창의력이 돋보였다기보단 아주 철저하고 악랄하기까지 한 스필버그의 프로덕션 관리 능력이 돋보였다는 거지. 심지어 그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도 다 스필버그가 제작입니다. 아니 백투더 퓨처 같은 경우도 원래 에릭 스톨츠를 써가지고 30% 찍다가 영화가 안 나오니까 에릭 스톨츠 한 방에 날리고 시트콤에 나왔던 마이클 J. 폭스를 갖다 쓰고 그런 식으로 영화 엎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또 접어되겠지만 터브4를 거의 무슨 밥으로 만들면서 병신으로 만들면서 홀터가이스트를 자기 의도대로 끌고 나가 그런 데 있어서 스필버그 독사라고 봐야죠. 프로듀서가 됐을 때는. 오늘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스튜어트 고든이 이제 리애니메이터 영화판을 만들게 하면서 이제 바로 소개받은 제작자가 브라이언 유즈나였어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리애니메이터. 국내명 좀비오. 바로 그게 러브크래프트 원작을 러브크래프트 원작이죠. 근데 이거 좀비오 제목 이거 누가 줬을까? 그게
일본 네, 제목을 일본 갖다가 네. 했거나 아니면 비디오 아니, 수입사에서 자의적으로 지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예전에 거예요. 그 일본판 비디오를 보니까 일본판이 좀비오였어요. 그러면 아니, 일본 제목을 갖다 했겠네. 그 좀비 오가 무슨 뜻이냐고. 좀비 오 무슨 뜻이야? 오 좀비 오이 뜻이야? 뭐냐고 도대체. 글쎄. 일본어 잘하는 병장부 얘기 좀 해봐요. 글쎄요. 그걸 어찌 일본어 그거는 일본어 제목을 지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일본어기 같은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아니 저는 예? 항상 좀비오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갑자기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근데 이게 제목이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그 영화를 이제 풀면서 어쨌든 일종의 좀비물이고 기존에 나왔던 좀비물하고 좀 제목의 통일성을 기해야만 더 관객의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좀비 오라고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오가 그렇다고 일본어 어미에 붙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궁금해요. 일본어 이거. 지금 오가 왕이라는 뜻으로 있겠는데 그렇다고 그게 뒤에 붙을 리는 없죠. 그게. 참고로 한국판 빗자 비디오 제목은 재생자였습니다. 재생자. 아주 정확한 번역이구만요. 예, 네. 그렇죠. 재생자. 예. 근데 원작도 제목이 리애니메이트였죠. 러브크래프트의 원작도. 허버트 웨스트의 허버트 웨스트 어퍼스트라 페이스. 예. 재생자와 함께 예. 그때 빗자 비디오로 굉장히 유행했던 이블데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판 제목은 악마의 창자였습니다. 악마의 창자. 악마의 그것도 창자. 굉장히 차기적인 제목인데. 삐짜간창 돌아다니던 시절. 맞아요. 좀비어도 정식으로 우리나라 수입되기 전에 삐짜로 많이 돌아다녔던 영화죠. 악마의 창자니까 우리 시절에 또 전설적인 일본 제트무비 처녀의 창자가 기억이 나네요. 요즘 관객 때 이런 영화 모를 거야. 사실 이 삐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언급하자면은 그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프로테이프 활성되기 전에는 이른바 그 007 가방에다가 삐짜를 네. 넣어갖고 다니던 이 아저씨들이 비디오 아저씨들. 아저씨들이 이 가정은 물론 다방마다 순회하면서 이 삐짜 테이프를 공급해서 그때 이 좀비오는 물론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블 데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스켓 케이스 같은 그쵸, 원래 정품 테이프에서 2카피, 3카피를 해서 화질도 뿌연 그나마 자막도 없던 그런 거를 그 동대문에 진료하던 심야 다방에서 입구에다가 오늘의 푸로 이렇게 써가지고 바스켓 케이스 꼭 빠지지 않았던 게 엠마뉴엘. 엠마뉴엘. 예. 그리고 제가 오해의 어포칼립스 이야기. 나우를 처음 봤던 오해양 이야기, 근데 그로잉업 이런 영화들이 정식으로 수입되기 전에 삐짜 다 깔렸는데 그때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포칼립스 나오니까 지옥의 묵시록이 지옥의 묵시록. 그렇죠. 예. 원래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70년대 말에 개봉할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반전 영화라는 이유로 정식 개봉은 무려 88년,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걸 제가 최초로 봤던 게 82년에 동대문 다방에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면 살짝 담치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차비 그러니까 그때 동대문 500원을 내면은 커피 한 잔에 밤새 있을 수가 있었어요. 왔다 갔다 그쵸, 차비 500원 그다음 담배 한 가방 사들고 심야 다방을 다니면서 쭉 크레스를 보는데 프로를 보는데 오늘의 프로 엠마뉴엘 오케이 봐야지. 그다음에 뭐 저기 이블 레더 봐야지. 근데 밑에 지옥의 무치로 지옥의 무치로요? 한글로 지옥의 무치로 이게 뭐지? 아마 이제 나중에 들은 생각이지만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묵시록. 거를 예. 누가 제대로 이제 그 글을 보지 않고 예. 말만 듣고 그냥 표기를 하다 보니까 예. 지옥의 무치로라고 쓴 것 같아. 그래서 아. 혹시 아포칼립스 나우가 아닌가 들어봤더니 과연 지옥의 묵시록입니다. 일본에서 아포칼립스 나우는 이제 현대 묵시록인데 현대 묵시록인데 일본 애들이 이제 그걸 네. 지옥의 묵시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최초로 제가 본 것은 82년 동대문 심야다방에서. 전 그 당시에 또 하나 기억하자면 저는 이제 강남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 일본 스크린사로 많이 다녔었거든요. 일본 스크린. 일본 스크린사면 그렇게 공포 영화가 많이 나와요. 인쇄 상태도 좋았잖아요. 네, 일본 스크린이. 그리고 스틸이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스틸들이 아주 진짜 컬러풀하게 나오는데 그때 제가 기억났던 게 이런 아마 이블데드나 이런 영화 중에 하나 던 오브 더 데드였나 그거를 제가 어린 시절 막 보고 내장 파는 거 다 칼라로 네. 보여주고 그랬잖아. 사춘형 생각해 보면은 뭐 사춘형이랑 같이 보면서 형 이거 내용 알아? 그럼 사춘형 일본어 모르는데 저한테 뭐라고 소개를 시켜줬냐면 던 오브 더 데드를 하면서 이게 내용이 말이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지옥에 빈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도 지옥을 못 가 이러는 거예요. 형님이 작가셨구나 거의. 근데 그 당시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막 너무 겁났던 근데 거야. 그 대사가
그 시체들의 새벽 리메이크 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래요? 딱 그 대사가 나옵니다. 그거 좀 어려가지고 그때 아 진짜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옥이 10,000원이라서 더 이상 사람들 지옥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랬던 기억이 어쨌든 나네요. 그 좀비와 즉 리애니메이터는 일종의 좀비물인데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뭐 뭐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좀. 예, 그 이 원작은 H.P. 러브크래프트의 원작이라고는 하지만 뭐 사실상 뭐 프랑켄슈타인의 리메이크라고도 할 수도 있죠. 제가 원작 소설은 못 읽어봤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허버트 웨스트라는 박사가 뭐 천재 박사죠. 뭐 신체 실험을 하죠. 뭐냐? 매드 사이언티스트구만. 많이 전형적인 미친 과학자죠. 그리고 미친 과학자는 언제나 자기가 만든 창조물에 의해 파괴된다는 법칙을 따르죠. 이 박사가 하는 일이 뭐냐? 뭐 생체 실험을 하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무슨 주사약 같은 거를 형광색 물질의 주사약을 예, 개발해가 처음에 고양이한테 실험을 하잖아요. 예. 죽었던 고양이가 살아나. 야 요거 좀 사람한테 한번 써볼까? 근데 그 이전에 영화 딱 시작할 때 그 스위스에 있는 대학에서 그 자기 이제 지도 교수에 벌써 한번 써먹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아 그랬었나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영화 뭐 이 내용 소개하는 것도 그래요. 그 약물에 의해 시체들이 다 살아나죠. 그래서 그래갖고 그렇지 시체 안치소로 들어가가지고 예. 시체들 살아나고 심지어 지도 교수였던가요? 예. 지도 교수가 학장. 학장. 예. 지도 교수는 학장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지도 교수 목을 삽으로 쳐서 목이 댕강. 예. 이 사람 다시 살아나니까 목이 잘린 상태에서 자기 목을 손에다 들고 막 쫓아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스플래터의 대표작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 사실 뭐 데이드 얼라이브나 이런 영화에 비해서 그렇게 웃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관객을 코믹하게 만들 영화는 아닌데 상황 자체가 진짜 보면은 막 너무 재밌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이 잘린 공포 영화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장면 중에 하나. 이 좀비가 돼서 살아났는데 자기가 생전에 사랑하던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범해야 되는데 목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을 들고 여자의 음부에 얼굴을 비비는 아주 뭐 희대의 초 명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것조차도 원작의 일종의 반영입니다. 그 원작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원작에 보면 원작 5번째 편에 보면 이제 그 배경이 1차 세계대전. 예. 1차 세계대전에서 이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어디 가면 가장 신선한 시체들을 항상 만족하게 만져볼 것인가 전쟁터다. 그 정말 이상한 인간이구만 러브크래프트. 그래서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들을 도와주러 오던 군의관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재생자였던 겁니다. 근데 인간이 비행기 사고로 죽어버린. 그래서 머리는 재생약품 속에다 담궈놓고 몸에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몸이 살아나면서 머리까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플롯 자체는 그렇게 뭐 정교하다거나 기발하진 않고 그냥 하나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상황이 벌어지는 일종의 소동극에 가까워요. 근데 끝에 가서 어쨌든 뭐 수습하긴 하지만 더 엉망진창이 되고 근데 그 소동의 수습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너무 골 때리는 거죠. 지금 얘기했다시피. 너무 황당하죠. 예. 그리고 2편 그러니까 1, 2편이 사실 맞닿아 있는 게 좀비오 2편을 보면 그 힐 박사가 결국 그 괴물들을 다 이끌고 와서 그렇죠. 완전 파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리애니메이터 원작 결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결국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실험했던 그 다른 재생자였던 이 존재가 자기 머리를 들고 와가지고 웨스트 허버트가 놓쳤던 그 괴물들을 끌고 와서 발음이 안 되네. 왜 허버트 웨스트를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애니메이터 영화적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프레터 무비의 효시 같은 작품이다. 뭐 그전에도 이블데드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2년 단위로 이게 스플래터 영화의 황금기가 왔던 것 같아요. 81년도에 이블데드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85년도 작품 좀비오, 그리고 87년에 이블데드 2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몇몇 그 영화 목록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면 60년대, 70년대 그 뉴 아메리칸 시네마 이후에 80년대 오면서 어떤 영화적 경향이 바뀐 게 60년대, 70년대 영화들은 어쨌든 어떤 자기 자의식을 녹여내서 어떤 그 사회의 부적응이라든가 실험적 영화로서 이렇게 사회를 다루고 이런 어떤 예술적 자의식이 있었던 반면에 80년대 넘으면서 예술적 자의식과 상업적 욕망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80년대라는 시대 자체가 레이건 행정부라는 레이건, 거하고도 네. 관련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좀비오 그러니까 좀비오가 딱 등장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영화들의 어떤 목록을 보면 할로윈이 78년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78년. 에이리언이 79년, 예. 샤이닝이 80년, 매니악이 80년, 13일의 금요일이 80년, 이블데드가 81년, 헬라이트 영화 좋습니다. 아 훌륭한 영화. 81년. 그다음에 런던의 늑대 인간이 81년, 스캐너스 81년, 하울링 81년. 아직 몇 편이 더 있습니다. 막연 82년, 괴물 82년, 비디오드롬 83년, 나이트메어 84년, 바탈리언 85년, 제3의 공포가 85년인데 이 영화들이 자의식에 가득하면서도 어떤 상업적 욕망들이 굉장히 가득한 영화. 이 양가 감정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영화들이거든요. 70년대 말에서 80년대로 이어지는 그 몇 년 기간에 예. 또 그렇게 훌륭한 호러 영화들이 연달아 나왔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네요. 우리가 지금 호러 영화의 만신전에 올렸던 영화들 보면 대부분이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나왔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이 시기 영화들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보수화되는 그 와중에 이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쨌든 어떻게 반응해야 예, 되는가?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하고 예. 적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실 권력과 문화 권력이 충돌하면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영화들이 그걸 호러 형태에 담아낸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게 스팽크가 방금 얘기했던 영화 중에 8편이 프랜차이즈 영화가 됩니다. 어떤 예술적 성취와는 전혀 상관없는 진짜 상품으로서 영화로 쭉 나가버린. 사실은 제가 뭐 제작도 했지만 호러 영화에 대한 관심을 지난 10년간 잃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호러 영화 중에서 나를 눈을 띄우는 영화가 별로 없었어. 지금 뭐 웨인 왕이 아니라 그놈 이름이 뭐야? 제임스 완. 제임스 완 예. 그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이야. 지가 무슨 예. 호러의 거장이냐 소 이후에 뭐 거의 호러판 휘젓고 다니는데 제임스 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홍콩 출신 미국계 감독인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나이트 샤말란이 그 내세관이 있는 인도 출신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전생관 내세관을 이제 호러 영화에 접목해가지고 식센스를 만들었듯이 제임스 완이 뭔가 좀 새로운 걸 발명했는 것처럼 설치고 다니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과 같이 해서 보면 그건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최근에 10년 동안 호러 중에서 뭐 새로운 게 없다. 근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는 정말 나한테 자극을 주고 나를 깨웠던 호러 영화는 주로 80년대 말에서 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걸쳐서 나왔구만요. 70년대 말에서 80년대 후반까지의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즐기고 항상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걸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지금 호러 중에서 걸작이 없어. 그래서 내가 호러에 대한 흥미를 잃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70년대 이제 말에 뭐 히피 문화가 끝나고 사실은 80년대 중에서도 81년도에 대중문화에 아주 큰 변화가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MTV의 등장이죠. 예. 예, 예. 그러고 보면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팝컬처라고 그래야 되나 대중문화가 그 이전 시대 70년대 저항 정신과는 상관없이 예. 이런 화려한 문화가 등장한 것도 80년대 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또 이 또한 추론에 불과하지만 고든 형님이 47년생, 예, 유준하 형님이 49년생인가 그렇죠. 그렇지요. 그 정도 되실 거예요. 그 이제 그게 어떤 세대면 딱 저 스톤 형님, 올리버 스톤 세대하고 비슷한 세대인데 예, 예. 이 양반들이 미국판 386이에요. 그런 거 맞죠. 그러니까 딱 히피 세대.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을 달성하면서 50년대 냉전 양극화되고 미국 사회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그때부터 이제 60년대에 접어들면서 40년대 말 태생들이 60년대에 접어들면서 20대가 됐는데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성세대 갖고 있었던 온갖 추악한 면들을 이들이 발견을 하고 히피의 움직임으로 히피 이어지면서 문화, 그런 사회에 대한 예. 저항적 메시지를 한창 주고받았던 고세대의 이 유진아 형님하고 고든 형님은 가령 올리버 스톤이 이제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영화를 한 거는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나서 70년 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올리버 스톤의 데뷔작인 핸즈도 내가 알기로는 70년대 말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살바도르라든가 올리버 스톤은 그걸 직접적인 사회적인 메시지를 풀었지만 살바도르나 프로튼 같은 영화로 풀었지만 이 유진아 형님하고 고든 형님은 그걸 호러로 푸는 거지. 한마디로 사회에 날리는 그 fuck the world, fuck the society라는 사회에 대해서는 그 손가락을 올리버 스톤이 사회적인 영화로 직접 발언했다면 이 사람들은 호러라는 형태를 통해서 발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브라이언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작인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협업을 지나서 자기가 혼자 만들었던 덴티스트도 굉장히 사회적인 영화. 아, 덴티스트. 예. 난 너무 좋아 그거. 사실 전 소사이어티보다 덴티스트가 좀 이렇게 잘 만든 그런 영화라고 보다. 뭐 덴티스트 얘기가 나온 김에 살짝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존하는 공포를 그렸다는 점에서 치과에 갔는데 의사가 맛이 갔어. 그렇죠. 살짝 맛이 예, 가가지고 의사들의 환영이 보여가. 사실 우리가 치과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나름 담대하던 사람도 치과에 대한 공포는 나는 그거 딱 그걸 보고
야 정말 아이템 잘 잡았다. 브라이언 유지나 거구나 하면서 즉시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안 됐을 당시에 내가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와서 즉시 봤단 말이죠.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봤습니다. 내가 저런 꼴을 당한다면 얼마나 그냥 치과형 드릴로 찢어버리는 거야 입안을. 이빨 다 뽑아버리고. 이빨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그 다른 영화들에서처럼 뭐 괴물도 아니고 정말 멀쩡한. 멀쩡한 그치, 중상층 중산층에. 백인인데 잘 나가다가 단지 안에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완전히 핀트가 그것도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네. 불륜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한마디로 세상에 믿을 년들 하나도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여성 환자들한테 속으로 생각을 하게 돼. 너도 그런 년이지. 너도 사실은 더러운 년이지.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이 치과형 딜을 갖다 대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그 자본주의 환경기 발음이 안 되네. 자본주의 환경기가 끝난 게 이제 73년도지 않습니까? 올 피크 때문에 그 오일 쇼크가 올 이제 올 오면서. 쇼크가 오고 그때부터 실업과 이게 자신의 어떤 토대가 이제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보수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수화의 결과가 결국 레이거노믹스로 드러난 거고, 그 어떤 그 사회적인 불안감들이 결국 만들어낸 어떤 영화들. 그래서 신보수주의가 등장하면서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신보수주의를 갖다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이전의 급진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충돌에서 나왔던 영화들이 결국 이 80년대의 걸작들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80년대 슬래셔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흥미로워하는 지점은 이제 사회가 가장 극도로 보수화되던 시절에 네. 젊은이들이 극장에 가서 젊은이들이 마구 1시간 30분. 마구 살해되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낄낄거리고 웃었다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들의 대표적인 소비자들이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런 극장 말고는 본인들이 그런 욕구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풀만한 것이 것도 없었다는 없고.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갑자기 저 얘기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아까 덴티스트 얘기할 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덴티스트 하면 저는 항상 머릿속에 하나 쌍으로 붙어 나온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 닥터 기글이라고. 닥터 기글. 예. 이 어느 게 먼저인 거예요? 도대체 덴티스트가 덴티스트가 먼저 거예요. 덴티스트가 먼저. 덴티스트가 거예요? 먼저고 예. 몇 년 뒤에 닥터 기글이 나오는데 예. 닥터 기글 자체는 생김새 자체가 그 배우 자체가 이상하게 배우 생겼고 자체가 그렇죠. 그게- 배우의 그 예. 이미지가 너무 그 아저씨가 멋져가지고, 다크맨에서 예. 악당으로 나왔던 아저씨. 다크맨에서 예, 예. 악당으로 그쵸, 나온 예. 다음에 예. 닥터 기글을 닥터 찍었어요. 기글. 닥터 기글도 예전에 그 스탠리 형님이 그 키노 특집 기사에 소개를 했던 영화고 사실 오늘 소개하는 영화 중에 그 키노 특집 기사에 소개됐던 영화들이 꽤 많죠. 예. 제가 저 여담이지만 그 며칠 전에 그 저기 파고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이번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과거 검색을 했더니 예. 그 네이버에 이런 글이 나오더만요. 김익상이라는 사기꾼에 대해서 고발하는 글이 나오는데 뭐냐 그렇습니까? 예. 이 작자가 예. 예. 그 키노에다가 호러 특집을 썼는데 예. 집단에는 당시 한국 사람들이 못 봤음직한 예. 이상 야릇한 호러 영화를 마치 자기만이 그 영화를 아는 양 받는 양 예. 떠벌리다가 예. 그 사람이 키노에다가 글을 쓴 지 얼마 되지도 않고서 대표적인 게 네크로만틱인데 예. 그 사람이 네크로만틱만이 최고의 호러 영화인 양 자기 혼자 봤다고 연락에 잘난 척을 했다가 불과 얼마 뒤에 네크로만틱이 풀려서 예. 사람들이 네크로만틱을 실체를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창피한 나머지 숨어서 예. 잠적해 있다. 그 뒤로 김익사라는 사람의 소식은 모른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글이 있었나요? 잠적해서 예. 우리랑 놀았지.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때 문화학교 서울의 대표로 했던 곽영수 씨가 와가지고 예. 키노를 보고 예. 형 네크로만틱 테이프 있어요? 있지? 빌릴 수 있어요? 빌려줬더니 예. 엄청 폭살 돌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 유통이 됐구만.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보았다고 잘난 척한 사람도 예. 이 사람이지만 예. 그 테이프를 돌리는 사람도 그 사람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B급 문화 전판. 예. 예. 왜 그게 이제 가능했냐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때만 해도 정식으로 들어올 수 없는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경로가 외국 출장밖에 없었잖아요. 예, 제가 업무 그치. 때문에 아, 출장을 다니면서 판고리아라는 잡지 기억나십니까? 아, 그럼요.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아, 빵고리아 사러 또 저희가 연락 전화. 판고리아에 나와 있는 모든 작품을 내가 다 사겠다라는 일념으로 미국이나 깐느나 외국 출장 갈 때마다 그것만 파는 비디오샵에 들렸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으면 20년 전에 그 LA의 피코 쪽에 가면은 비디오 가게 이름이 Something Weird Video라는 썸씽 위어드. 예. B급 영화 보면 그 예고편 잊을 수 없죠. 예, 그거만 파는 거기서 엄청 사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유명한 그거 얘기하니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이제 지금 떠오르는데 예전에 부산에서 그 영화 동호회를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모든 영화를 다 구해가지고 막 상영회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호러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운영자가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영화가 있으면 제 돈을 들여서 테이프를 사서 영화를 복사한 다음에 그다음 배송비도 제 돈으로 해서 영화를 계속 보내줬었어요. 아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저를 업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도둑놈으로. 그렇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제가 필요한 영화가 있을 때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정작 그 사람은 네. 그걸 완전 잊어버렸는지 저를 업자 그러니까 부산에서 비디오를 팔아먹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또 이 사람이 둘이가 엄청 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양반 요즘도 유명하지 않아요? 그 양반? 지금 또 그 작년인가 그쪽 사람들 만났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를 업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찍혀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메이저 잡지에서 뭐 공포 영화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양반이 있어요 한 명. 예. 진짜 한번 만나면 물어보시면 당신이 팔아먹었던 건 왜 기억을 못합니까? 사람은 그 자기 파는 것만 기억하게 된다니까요. 어찌됐든 네, 어찌됐든 우리나라 시네마테크 장리 꼬다르나 뭐 트리포 이런 사람들 영화만 보던 시네마테크의 네크로만틱 전판 우리 스탠리 형님 바이러스 같은 놈이었지. 예, 존경합니다. 매트릭스의 그것만 전파한 게 아니라 메이킹 다큐 콥스 퍼킹 아트도 같이 줬다고. 그런 쓰레기 같은 영화를 훌륭한 메이킹 다큐. 어떻게 그 네크로만틱의 특수 효과를 시연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네마테크에 있어서 그 매트릭스의 네오 같은 존재 우리 스탠리 형님. 네오요? 네크로맨틱 2편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퀄리티가 있어요. 저는 그 네크로만틱이 굉장히 그 선배 독일주의 그 독일 표현주의 감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2편은 딱 눈을 감고 음악만 듣고 있으면 굉장히 음악 슬픈 영화. 굉장히 굉장히 서정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슬픈 뭐 일편대로 그 음악은 항상 서정적이에요. 보면 대신 음악은 서정적인데 토끼 껍질 벗겨. 그리고 자기 아니. 자위하면서 배찔러. 그리고 2편에서 그 남자와 섹스를 하다 갑자기 목을 자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머리를 갖다 놓고 그렇지. 섹스를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그러니까는 그 서정적인 장면을 보면서 감히 비교하자면은 사람을 주업하면서 싱인 더 레인을 불렀을 때 그때 느끼는 내가 알고 있던 저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가 사람을 죽도록 패는 장면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때의 느낌하고 비슷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많이 흘러왔네. 리애니메이터 국내 출시명 좀비오 공포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영화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영화도 안 보고 공포 영화 매니아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분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잠깐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잠깐 쉬고 갈까요? 저희가 오늘 2시간 방송하자고 했는데 2시간 녹음하고 1부 끝났네요. 큰일 났네.